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문혜연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연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안정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공정 엔지니어 지원자인데요. 요즘 뭐 대한민국 먹여 살리는 반도체 기업, 이게 나왔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멘토님께서 그 SK 하이닉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SK 하이닉스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맞아요. 반도체 회사죠.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를 설계해서부터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바로 파운드리 사업부를 떼내서 다른 회사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지금 SK가 메모리 부분은 되게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렇게 사업부를 새로 떼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왜냐? 지금 4차 산업혁명 때문에 IoT,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으로 그러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메모리 부분은 당연하고 시스템 반도체 쪽도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SK 하이닉스 추가 채용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이 추가 채용치고는 인원이 꽤 많아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혜연 학생은 뭐 계열은 다르지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갖고 있나요? 네, 본과생인 저한테도 다소 낯선 기업이긴 하지만 대기업인 만큼 공과 계열뿐만 아니라 경영진에 있는 지원자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뭐 이번에 모집 내용을 보니까 전공, 외국어, 뭐 경영 무관이라고까지 나와 있는데 네. 이런 게 더 취준생분들이 더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해야 할까요? 사실 근데 경영 무관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공고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잡 디스크립션을 보시면 이거는 전공자밖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상반기 공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전공이 어떤 직무에 지원할 수 있는지 자세히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지금 하반기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상반기 채용 공고를 보시고 내가 어디에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타겟팅을 지금부터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혜연 학생도 지금 4학년이니까 2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텐데 하반기 채용을 대비해서 좀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지금 어학 관련 자격증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요. 네. 자소서도 틈틈이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소서 많이 써봤어요? 많이는 안 써봤고 이제 천천히 알아보고 있어요. 어느 어렵죠, 기업을 할지 많이 어렵죠.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그 올해만 이제 3번째 공채 진행했다고 하네요. 그 어떤 인재를 좀 주로 선발하고 있는지 3번째나. 네, SK의 인재상이 있습니다. 네. 경영 철학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일과 싸워서 이기는 패기를 실천하는 인재라고 하는데요. 안 와닿습니다. 어렵죠.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아마 여러분들 수펙스라고 하는 단어일 텐데요. 스펙스. 예, 수펙스. 예, 슈퍼 엑셀런트에서 수펙스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단어보다 조금 더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딥체인지 2.0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도 어떤 의미인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인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최태원 회장님이 네. 딥체인지 2.0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내용인데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꼭 검색하셔서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이 지원하는 분야는 공정 엔지니어입니다. 전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네, 엔지니어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공계 친구들이죠. 이공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여러분들의 전공 실력이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전공 지식,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한 어떤 경험, 그리고 뭐 실습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정량적인, 정성적인 그런 경험들을 갖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주인공의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성분이시고요. 전공이 전자전기공학. 2018년 2월 졸업 예정이고요. 네. 어학 점수가 토익이 650점, 살짝 낮네요. 네. 한자 능력 검정 시험 4급을 가지고 있고요. 대내외 활동으로는 헤비타트 1년, 그리고 취업 동아리에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네. 경력은 반도체 공장에서 2개월간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오, 이거는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방학 동안 일을 한 경력이 굉장히 저는 눈에 띄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지원 직무가 있다 보니까 직접 관련된 거를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네. 네. 이 어학 점수에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을 적은 것도 좀 특이해요. 이 앞서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외국어 무관이라고는 했는데 오늘 주인공의 어학 성적 정도면 뭐 적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SK는 지금 어학 점수 적는 난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다 없어졌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직무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학 공부를 좀 하라고 추천해주고 싶어요. 용어들이 거의 영어로 그렇죠.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들도 거의 글로벌 클라이언트들이 많기 때문에 네. 내 목표가 SK 하이닉스 입사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그렇게 목표가 SK 하이닉스 입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점점 더 성장해야 될 거고 뻗어 나가야 되니까 어학 실력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학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현 학생은 주인공의 프로필을 보고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있나요? 저는 자격증과 수상 경력이 없는 것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역시 이공계열 지원자들은 전공과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멘토님은 또 오늘 지원자 프로필 중에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특별한 프로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부분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공정 엔지니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 먼저 관련 대표 경험 2가지를 간략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위에 작성한 2가지 경험 중 1개를 골라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야, 이 SK 자기소개서의 질문 형식 지금 우리도 이제 익숙해지지 익숙해요. 않습니까? 예. 길고, 길고 질문도 길어요. 자세하게 네. 예, 원하는 것도 많으시고 다 읽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워낙 가이드가 자세해서 오히려 작성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은데 네. 또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혜연 학생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쓰기가 쉽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 질문의 가이드를 충분히 따라가면 되지만 그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할 것이 있을까요? 예, 워낙에 그 친구들이 이런저런 뭐 다양한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가이드를 준 것 같고요. 그래서 큰 범주에서 가이드를 한번 준 상태로 써보시고요. 세부적인 가이드가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바탕으로 조금씩 편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는 어찌됐건 경험을 적으라고 하니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머릿속으로 읽는 사람이 그려질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학 기간 동안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공장에 가서 장비를 만들어봤던 경험. 매일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직무 관련 기사를 찾아 읽었던 경험. 물리전자, 반도체 소자 응용 교과목을 통해 반도체 소자의 특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반도체 공정 설계 교과목을 통해 반도체 소자를 제작하는 6가지 기본 단위 공정의 이론과 원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반도체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반도체 소자는 무척 작은 크기이지만 제작하려면 많은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소자에 관련된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공장에 가서 어떤 과정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학교 중에는 실행에 옮기기 어려우므로 방학 기간 동안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공장을 찾아보게 되었고 약 2달 정도 공장에서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일을 해봤습니다. 하나의 반도체 소자를 만들려면 단순히 6가지 기본 단위 공정 장비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갔던 공장에서 만들었던 장비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및 태양전지 공정 메인 장비 챔버 주변부 온도를 안정적으로 조절하여 공정 효율을 개선하는 장비와 반도체, LCD, OLED, 솔라셀 등 생산 공정 중에 발생하는 톡식 가스를 정화하여 배출하는 장비였습니다. 처음 공장을 갔을 때는 반도체 장비들을 간단한 부품 조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장비를 만들려면 비어있는 장비 안에 설계 도면을 보고 제어를 하는 회로 연결, 가스들이 이동하는 라인, 각각의 챔버 등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하며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장비를 만들려면 3-4명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도 자체 테스트 통과 후 클리닝 작업을 거쳐 원하는 반도체 기업의 출고가 되기까지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제작 기간은 더 오래 걸리고 결함이 있어서 출고가 된다면 정상적인 반도체 소자를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반도체 소자를 만들려면 제가 만들었던 장비 외에도 많은 장비들이 필요하고 어딘가에서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장비들은 자체 테스트 통과 후 문제없이 실제 반도체 기업으로 출고가 되었고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데 이용이 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네, 먼저 최고의 수준의 목표 설정을 하고 추진한 2가지 경험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 2가지 경험이 좀 질문에 의도한 것에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반도체 공장에서의 경험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번째, 내가 직무 공부를 위해서 기사를 찾아봤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조금 임팩트가 약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경험을 우선 자세히 적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멘토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굉장히 긴 내용을 이 친구가 쭉 적었는데 그쵸. 제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버전 1.0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버전 1.0이다. 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질문이 뭐였냐면 최고 수준의 목표를 일단 세우라고 했고요. 네.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한 것은 무엇이냐를 물어봤는데 이 친구의 내용을 보면 배웠습니다. 또 배웠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의 어디가 목표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럼 이 친구가 선생님 저는 그럼 제일 마지막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가 최고의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했던 경험입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이 친구가 왜 뿌듯함을 느꼈는지 그거에 대한 액션이 제대로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협업을 했고 오랜 시간 동안 걸린다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본인이 내가 그럼 이 장비 만드는 곳에 가서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 장비가 나오게 될 때 뿌듯함을 느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표현이 좀 결여되어 있어서 공감을 느끼기 조금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소재 자체는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러한 방향으로 약간 수정해서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다음 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분야 관련해서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네, 이 직무 역량을 묻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답변을 쓰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보통 이제 직무 역량이니까 제가 이것을 잘합니다라는 그냥 주장보다는요. 하나의 잘합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내세우는 것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이 관련 내용을 잘 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과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분류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설계와 개발을 전문화한 기업인 팹리스, 팹립스 업체에서 설계 디자인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기업인 파운드리,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할 수 있는 기업인 IDM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할 수 있는 기업으로 IDM에 속합니다. 각 분류에 따른 기업들을 조사했고 지하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반도체 기업들의 인터넷 기사를 읽어가며 흐름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IT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되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 IT 기술에 관한 전시회를 찾아다니려고 노력했습니다. 제일 먼저 가보았던 전시회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자 융합 제품 관련 전시회인 한국전자전이었습니다. 한국전자전은 매년 개최되며 국내를 비롯해 해외 IT 관련된 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 다양한 분야 및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 제품 및 기술을 전시했습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반도체 전문 전시회인 반도체대전에도 참관해 세계 반도체 시장과 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수업 시간에 배운 반도체 소재의 특성이 실제로 동작하는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 박람회인 월드 IT쇼 2017 전시회에도 참관해 다양한 기업들의 첨단 기술 발전 방향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7월에는 나노 기술을 중심으로 한 나노 융합대전 전시회가 열리고 10월에는 한국전자전과 반도체대전 전시회가 열리게 됩니다.
앞으로도 전자 IT 기술에 관한 전시회를 찾아다니며 반도체 시장과 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직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업계에 대한 기사를 읽고 전시회를 찾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혜원 학생은 직무 역량이 잘 드러났다고 보나요? 전반적인 직무에 관한 정보는 많이 모은 것 같은데 직무에 관한 전문성이 드러나는 것은 의문인 것 같아요. 이게 직무 역량을 과연 나타내는 소재로 적합한지 의문인데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너무 상황 설명인 것 같아서 이게. 예. 만약에 이 지원자가 인문계 지원자예요. 근데 내가 반도체 쪽을 취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이 본인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타당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공계예요. 전자전기란 말이죠. 그리고 반도체 공장에서 했던 네. 경험도 있어요. 네. 그럼 어떤 경험이 주가 되어야 되냐면 학교에서 배웠던 수업 내용, 실습 내용, 반도체 그 공장에서의 경험 내용들이 주가 되어야 되고요. 이 친구 여기 적었던 내용은 두 가지예요. 관련된 자료를 찾아봤다. 그다음에 전시회 찾아다녔다. 이 두 가지를 하면 전문성이 과연 쌓일까요? 이건 그럼요. 서브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이 아니라 서브로 가야 되는데 지금 메인적인 요소가 없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서브로 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에서 배운 거, 수업에서 배운 거, 경험한 거, 공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메인으로 놓고 이걸 서브로 가져가는 그러한 구조로서 내용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공정 엔지니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는 전체적으로 지루한 느낌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문장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소개서는 보통 핵심 내용이 첫 문장에 나타나는 것이 좋다고 하죠. 주인공의 첫 문장을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반도체 과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문장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글의 첫 문장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앞에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다짜고짜 반도체 과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형태는 보통 앞에 나온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과 연결한다면 다음과 같이 쓰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반도체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관련 자료를 찾는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질문과 연결해서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사의 쓰임을 짚어보겠습니다. 에와 의, 문장을 쓰다 보면 자주 틀리는 부분이죠. 둘 다 조사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또 의는 에로도 읽기 때문입니다. 조사 의가 붙은 단어는 문장 내에서 관형어 역할, 뒤에 체언이 옴. 예를 들어 햇살 좋은 날의 데이트. 조사 애가 붙은 단어는 문장 내에서 부사어 역할, 뒤에 용언이 옴. 예를 들어 햇살 좋은 날에 데이트하다. 간단하지만 자주 틀리는 맞춤법. 자기소개서 제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 활용,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며 팀워크를 발휘하여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네, 이게 팀워크와 관련한 그런 경험을 좀 묻고 있는데요. 우선 주인공이 이제 어떤 경험들을 소재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이디어 공모전을 팀원들과 협력해서 제출했던 경험, 네. 그리고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면적이 매우 넓은 벽화 봉사를 했던 경험 이렇게 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소재 어떻게 보시나요? 예, 좀 너무 일반적입니다. 아하.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적어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차피 읽는 사람이 또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네.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그런 표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주인공이 어떤 내용을 썼는지는 이제 보미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최근 사용되는 모든 전자제품에는 반도체 소자가 반드시 사용됩니다. 반도체 소자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더 좋은 기술의 제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도 반도체 소자가 이용되며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상용화되고 있듯이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기술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들이 있었고 평가받아보고 싶어 디스플레이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전은 혼자 참가해도 되었지만 저 혼자 참가하기에는 준비할 것과 모르는 분야도 많기 때문에 팀으로 참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아이디어 공모전에 관심이 있던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 같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팀은 총 4명으로 같은 과 친구 1명, 고분자 공학과 친구 2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한 개의 아이디어를 정해놓고 시작한 것이 아니며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모두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회의했습니다. 팀원들과 회의 끝에 선별한 3개의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자료 조사를 하던 중 2개의 아이디어는 이미 연구개발 단계에 있어서 아쉽게 진행하지 못했고 나머지 1개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공모전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공모전 제출 PPT 항목에는 아이디어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 아이디어 디자인, 아이디어 구현 방안에 대해 있었습니다. 팀원 중 CAD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아이디어 디자인을 전담해서 맡게 되었고 고분자 공학과 친구들은 아이디어 구현 방안 중 필요 기술에 관해 재료적인 부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필요 기술에 관한 항목에서 저희의 아이디어가 회로를 통해 어떻게 동작하는지 원리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팀원 모두가 힘을 합쳐 아이디어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채워나갔습니다. 각자가 자신 있는 부분에서 성실히 조사를 하다 보니 의견 충돌도 없었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뚜렷한 목표와 그 목표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팀원들이 있다면 어려운 문제도 즐겁게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네, 공모전을 준비한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나 고비 없이 좀 무난하게 각자 할 일을 잘했다 이런 걸로 끝난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혜원 학생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공모전의 결과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요. 결과 부분과 기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좀 더 썼더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고 보니 결론이 없긴 없네요. 그렇네요. 네, 또 그냥 팀원을 잘 만났구나 하는 느낌이지 뭐 팀워크나 협력을 이끌어내기에 주인공이 그쵸. 한 역할이 또 명확하지 드러나는 느낌은 또 못 받았습니다. 어허.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우리 혜연 학생이 굉장히 정확하게 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는 디스플레이 아이디어 공모전에 나갔단 말이야? 그럼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됐어? 어떤 내용의 공모전이냐.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인데 끝까지 읽어도 그 내용은 안 나와요.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수상을 못했기 때문에 안 적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떠한 아이디어인지 조금 명시를 해줬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 친구가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 지원자에 대한 역량이니까 이 지원자는 여기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 액션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원리를 조사했습니다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끝내버렸거든요. 그렇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팀워크였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뚜렷한 목표와 그 목표를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팀원들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결론이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맡은 바 일에 충실히 했고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되게 존중해 줬기 때문에 아무런 잡음도 없이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제대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것,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견을 존중한다면 어떠한 일이든지 잡음 없이 잘 해낼 수 있는 이러한 팀워크를 배웠다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하이닉스 공정 엔지니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혜연 학생이 직접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멘토님이 미리 써야 할 방향을 알려주셨고요. 그걸 바탕으로 짧게 써봤습니다. 네, 여러 항목 중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썼어요? 네, 제가 써본 항목은 첫 번째 항목인데요. 최고 수준의 목표를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네. 멘토님께서 어떤 조언을 해줬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작성자의 일방적 입장이 드러나지 않게 쓰고 최고 수준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면서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끈질김이 드러나도록 쓰라고 하셨어요. 네, 쓰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소재 선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는데요. 끈질김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소재를 고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멘토님의 조언을 좀 잘 담아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꾸준함의 힘. 저는 2학년 때 한 교수님의 수업에서 굉장히 낮은 성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며 교수님께 끄지람을 들었고 수업 자체를 안일하게 생각했던 저 스스로에게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같은 교수님의 수업에서 최고 점수를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학년 때 듣는 외교정책론이라는 과목은 전에 들었던 과목의 연계 과목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수업 내용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수업에 필요한 영어 자료가 매주 주어졌습니다. 평소 영어에 취약했던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수업 사이에 해야 하는 레포트도 있어 부담이 더 컸습니다. 고민 끝에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영어 자료를 나눠 해석하고 그 내용을 토론하며 공부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늘 도서관이나 카페에 가서 친구들과 분석한 영어 자료를 공유하고 궁금했던 점이나 수업 때 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매주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다음 수업을 들으니 흥미가 생겼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꾸준히 공부하다 보니 과제로 주어진 30장 이상의 분량의 레포트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학기가 끝난 후 저는 A+라는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로도 제 전공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멘토님 우선 소제목부터 전반적인 내용 좀 평가해 주세요. 구조상으로 잘 적은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사전 코멘트한 두 번째, 최고 수준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했죠. 그다음에 목표를 이루기 위한 끈질김이 드러나도록 그 제시는 잘 했습니다. 구조상으로는 잘 적은 것 같은데 이제 굳이 한 가지를 좀 얘기하자면 결국에는 내가 끈질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친구들과 같이 이런 가치의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었다. 내가 좀 끈질김을 갖게 돼서 나만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혜연 학생이 그 멘토님 평가를 듣고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 질문하세요. 저는 이 항목이 어떤 것을 성취한 경험에서 대해서 써야 된다고 하셨는데 꼭 성취한 것이 아니라 실패했던 경험을 써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성취의 경험 아니면 실패의 경험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과연 이 지원자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 방식을 찾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변수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이 지원자가 과연 금방 포기를 하느냐 아니면 어떤 끈기를 가지고 이걸 성취하려고 애쓰느냐. 실패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방식을 찾아서 어떻게 노력하는지 그런 성향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새 정부가 들어서 일자리 정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하반기에 그 재계에서도 채용을 굉장히 늘리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또 취준생들이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때는 8월이 한 보름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부분은 자기소개서를 다음 달부터 써야 되니까 자기소개서를 쓸 거리들을 완전히 정리를 해놓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경제신문 계속 보시면서 내가 지원한 산업과 직무에 관련된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인적성 문제집도 한 권 사셔가지고 하루에 30분씩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직업방송의 취업을 부탁해. 그다음에 성공취업 엑스파일. 그다음에 투데이 고용 플러스. 저는 이 세 가지 프로를 굉장히 꼭 보고 있는데 진짜 좋은 프로예요. 여러분들이 사설 학원에서 뭐 보는 유료 동영상보다도 훨씬 고퀄의 프로기 때문에 이 프로를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취준생분들 방학이지만 정말 바쁘고 알차게 보내야 하반기에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SK하이닉스 공정 엔지니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진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정철상 교수님, 강현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동아리 다담의 대표 지성인 최하은 학생과 그리고 고려대학교 토론동아리 고란도란의 토론의 여왕 김민지 학생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치원 가기 전에 한글 공부하고 초중고 대학교까지 대학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취업하려고 또 공부하고 취업해서도 승진하려고 공부하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맞아요. 공부의 연속인데요. 우리는 공부하는 걸 사실 좋아하나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도 해야 그쵸.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네네. 지환 씨는 평소에 공부 습관 어때요? 저는요, 잘 까먹을까봐 계속해서 보는 편이에요. 내가 필요한 그 상식이 있으면은 네. 꼭 눈에 어떻게든 계속 다시 보이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외우는 편입니다. 노력하네요. 외우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쉽지 않죠. 예. 이 똑부러지기로는 어디 비교할 데가 없는 우리 두 학생의 평소 공부법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팁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민지 궁금해요. 학생부터. 저 같은 경우는 공부 평소에 하는데 네. 정말 하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네. 그런 날은 제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공부랑 결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맛집을 찾아요. 맛집을 찾아서 거기 가서 혼자 앉아서 맛있는 걸 먹고 그 자리에서 3시간 동안 공부를 해요. 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기 습관인데? 싫은 날에도 공부를 한다라는 말이네요. 대단한데요? 그쵸? 와,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맛집에서 하는 게 좀 특이하네요. 그 하기 싫은 날요. 정말 하기 싫은 날은 그렇게 하고 뭐 곱창집에서 책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창을 먹어본 적은 없네요. 그래요? 뭐까지 먹어봤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맛있는 브런치 거. 같은 건데 최대한 맛있는 거. 카페 느낌 나는데. 네, 우리 학생들처럼 똑부러지게 공부를 하면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사실 이 몸이 안 따라주는 취준생들도 참 많을 거예요. 그쵸, 예. 맞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네. 이런 것까지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런 게 뭘까요? 뭘까요? 그러니까 스파르타 기술학원이랍니다. 스파르타 기술. 예. 네. 그러니까 고3이나 재수생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공무원 준비생은 물론이고 약학대학 인문 자격 시험이라든지 토익 기숙 학원조차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뭐 토익 공부만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네, 만점 그렇습니다. 받겠네요. 만점은 아니지만 뭐 한 달에 네. 200~300점까지 올리는 두세 달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자유를 맛볼 대로 맛볼 우리 대학생들이 이런 기숙학원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취준생들을 이끈 기숙학원은 대체 어떤 시스템인지 좀 궁금한데요. 핫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취준생과 기숙학원 첫 번째 키워드 과연 무엇일까요? 땡땡번 00번? 학번 아닙니까? 땡땡번? 본. 재수번호 같은데. 우리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한 민지 학생 땡땡번 설명해 주세요. 뭐예요? 네, 사실 죄수번호와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요. 공부를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공부를 못하게 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저희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바로 친구죠. 네, 친구는 공부 좀만 하려고 하면 야, PC방 가자. 차 맞아요. 한 잔만 하고 하자. 뭐 네. 케이크 먹으러 가자. 술 마시러 가자. 등등 그쵸. 저희를 너무나도 방해를 하는 존재가 어쩌면 친구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토익 기숙학원에서는요. 친구 만들기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요? 서로 친구를 만날 때 처음으로 하는 것이 통성명이잖아요. 네. 네. 통성명을 못하게 하고 그럼요. 대신에 456번, 뭐야? 22번 이렇게 신기하네요. 번호를 부른다고요? 네, 서로 번호를 불러야만 아, 진짜 해요. 죄수번호 같아요. 327번 조용히 하세요. 뭐야, 56번? 이 사람들은 사실 2개월 동안 붙어서 생활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도 와. 서로 이름은 모르고 번호로만 불러서 최대한 친근감을 자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와 합니다. 세상에. 진짜 살벌합니다. 이게 이름을 못 부르게 한다는 거는 군대도 사실 이름은 네, 네, 부를 수 그렇죠. 있는 건데 네. 군대도 아니고 옆에 친구를 뭐 이번에 560번생 뭐 나 주기 하나만 빌려줘 뭐 사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번호를 불러도 꼭 저 말투를 쓰진 않을 수 있어요. 56번 나 지우개 좀 그냥 이렇게 56번 웃지 마세요. 지우개 하나만 빌려줘 이러진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어색하고 이상할 것 같긴 한데 반응이 좀 어때요? 이게 너무 어색하니까 그냥 네. 차라리 저 지우개 좀 이렇게 지우개 좀 어죠. 그냥 모르는 게 있으면 사실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는데 그쵸. 이게 이름도 모르는데 물어보면 되게 무안할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친구 이름일 것 모르는 같아요. 것을 그래서 절대 물어보면 안 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오로지 선생님한테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소통 자체가 거의 안 되는 거죠. 건절되는 겁니다. 우리 두 학생은 어때요? 이런 환경에서 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격상 안 돼. 선생님 혼나. 바로 이름으로 야 민증 까봐 막 그러고 이제 바로 싸우고 막. 사실 우리 두 학생은 자유 의지로 열심히 그렇죠. 공부하는 친구들이니까 그게 더 공부를 그럴 것 잘하는 같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사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두 번째도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재밌네요. 취준생과 기숙학원 두 번째 키워드. 네. 과연? 합석. 재밌다, 진짜. 어디예요? 합석이 금지된다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그런 건가? 합석. 뭐 듣기만 해도 굉장히 설레입니다. 네. 우리 하나 쌤, 합석 어떤 뜻인가요? 네, 그런 설레임을 차단하고자 이런 스파르타 기숙학원에서는 대부분 합석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앉는 걸 불가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남녀가 앉는 거를 네, 이제 금지하고 있는 건데요. 네. 한 약학대학 입문 자격시험 학원에서는 이걸 이렇게 규제 대상으로 정해서 네. 남녀 학생이 합석을 하면은 벌점을 매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공부하는데 가장 큰 유혹이 사실 아까 친구를 말씀하셨지만 친구보다 한 수 위가 이성 친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맞아. 막기 위해서 같이 그러니까 친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예. 합석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학원을 다녔던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합석했다는 이유로 일주일 예. 동안 규칙을 잘 지키자라고 써 있는 네네. 조끼를 입고 예. 네, 생활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벌칙으로요. 네. 뭐야 이게요? 수련회예요? 뭐예요? 벌칙 조끼가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학원에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이 있는데 네네. 이러한 사항을 어길 때에는 벌점을 받고 그 벌점을 받으면 이 조끼를 입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야 돼요. 일주일씩이나. 네, 그리고 이 조끼를 입었으면 약간 부모님한테도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벌점이 차곡차곡 쌓이면 결국 왜 나가야 망신이야. 되고요, 학원은. 저희 군대에서 보면 군기 교육대네, 군기 그런 교육대. 그렇네요. 무슨 좋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 숨이 막히네요 저는. 여기 다니는 학생들이 나이가 이성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나이인데. 네, 맞아요. 그렇죠? 이성에 대한 관심을 막을 수 없는 나이여서 그런지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토익 학원에서는요. 글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떤- 뭐라고 써 있냐면요. 사랑 고백 시에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벌금이 10만 원. 어머나. 차인 것도 서러운데 벌금까지 내리네. 아니 그렇죠. 이런 일이 있어요. 심지어 성공할 경우에는 네. 둘 다 퇴출이라고 써 있다고 어머, 합니다. 그렇죠.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도 살펴볼게요. 네, 키워드가 이렇게 재밌을 줄 몰라요. 그러게요. 사람 얘기 나오니까 참 재밌네요. 네, 세 번째 키워드. 290 290이 뭐죠? 신발 사이즈. 그쵸, 신발 사이즈. 신발 사이즈. 토익 점수. 토익 점수. 아, 290점 정도는 토익하고 다니면 는다, 막 이런 건가? 290점이 는다. 예, 그 정도 는다? 300점 300에서 가까이? 시작하는 건가? 여기서 시작하는 건가? 자, 마지막 키워드 준비하신 강영규 대표님, 네. 뭔가요? 그 방금 말한 조끼를 입는 약학대학 입문 그 네. 기숙학원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들어가려면 네. 돈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네. 얼마가 필요하면 29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 이 290만 원이 얼마 동안 290만 원일 것 같으세요? 학기죠? 설마? 합격될 한 달. 한 때까지. 학기요? 한 학기? 세 달? 한 달은 불안할 것 같아요. 예. 방학 동안.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학 동안 정도? 세 한 달. 달입니다, 한 달.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저희 나라 평균 임금에 거의 육박하는 너무 비싼데요? 아이고야. 금액이죠. 대학교 등록금이랑 난 맞먹는다 생각, 장학금 받으면 더 비싼 많죠.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90만 원은 사실 한 달 뭐 학원비, 네. 수강비, 네. 숙박비 뭐 이런 게 다 합쳐진데요. 굉장한 고액이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9월에 개강을 하는데 6월에 이미 다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인기가 또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29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음. 노량진에서도 고액의 기숙학원들이 좀 생겨나고 있다고요? 네, 노량진에서도 기존의 고시원이랑 학원 기능을 합친 고시 기숙학원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 달에 비용이 120만 원인데요. 네. 굉장히 비싼 금액이지만 고시생들 사이에서는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갈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이런 기숙학원으로 취준생들이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 하나는 불안하잖아요. 네. 취업이 될지 안 될지 네. 불안하니까 일단 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의지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어떤 교육 시스템을 보면 사실 주입식이고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통제를 받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이제 몸에 밴 거죠. 그래서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숙학원에 대한 모든 것 핫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 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취준생 신풍속도 기숙학원 효율적인 선택대 입시교육의 악순환입니다. 네, 먼저 일단 취준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들어볼까요? 네. 25세 취준생입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도서관에서 사는데요. 그런데 야, 너 도서관에 앉은 지 몇 분이나 됐다고 벌써 여기 나와 있냐? 재현아, 날씨가 참 좋지 않아? 도서관에 앉아서 창문을 보는데 하늘이 너무 맑아서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 도서관에서 책을 봐야지 창문을 보냐? 안 되겠다. 너한테 필요하다. 뭐가? 스파르타! 엥? 영화 선배? 그래, 영화 보러 가고 싶다. 영화 보러 갈래? 너가 이러니까 안 되지. 저기 경기도에 있는 토익 기숙학원 있대. 거기서 900점 받아야지. 당장 끊어. 뭐? 야, 무슨 토익으로 기숙학원씩이나 가. 야, 누가 들으면 비웃어. 내가 널 비웃고 싶다. 너 지금 몇 달째 도서관만 오는데 몇 달째 초입 점수 제자리 걸음이고 맨날 와서 딴짓하니까 그렇지. 아이, 그래도 야, 무슨 고시도 아니고 기숙학원은 좀 그래. 날 어떻게 보겠어, 사람들이. 널 위한 일인데 그렇게 남 시선이 중요하니? 그리고 나 누가 그렇게 막 강제로 시킨다고 공부하고 그런 애는 아니야. 너는 누군가가 꽉 잡아서 공부시켜야 돼. 당장 내일 기숙학원 끊어. 의지박약의 표본인 저 정말 기숙학원이라도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토익의 기숙학원은 오버일까요? 근데 이런 경우 한 번씩은 다 있지 않나요? 그렇죠.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뭐 산책을 나왔다가 영원히 뭐 딴 길로 샌다거나 뭐 이런 경우. 영원히. 한 번이 아니라 수두룩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에게는 이제 그런 게 조금 일상이었는데 우리 두 학생도 공부하다 딴 길로 샌 적 있나요? 없다잖아요. 힘들었고 저는 오늘 날씨가 안 좋으면 기분도 우중충해서 예, 예. 영화 보러 이렇게 좀 갔던 적이 날씨가 많은 것 좋으면 또 같아요. 놀고. 아니, 근데 저는 예. 진짜로 공부하려고 갔다가 네. 책 놓고 다음날 책 찾으러 간 적 있어요. 오, 한수인데. 영원히 딴 길로 샌 거죠. 예. 아니, 근데 머리로는 물론 공부를 해야 하는 걸 그쵸. 아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문제인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기숙학원이라도 다니는 게 나을지 그래도 자신을 믿고 자신의 공부를 하는 게 나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은 학생부터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기숙학원 갈 필요 없다 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기숙학원이 대입 재수생을 넘어서 취준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취준생은 엄연한 성인입니다. 기숙학원은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은 학습의 효율성을 높여주지 못합니다. 억압과 규제가 가득한 기숙학원에서는 오히려 학습 동기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앞서 키워드에서 살펴본 것처럼 100만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내고 스스로 기숙학원을 가두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학습할 수 있는 수단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강, 교재, 스터디 등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을 두고 기숙학원을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기숙학원을 가두는 것을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민지 학생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기숙학원이란 물론 억압과 규제가 가득한 그릇된 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과연 취준생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결국 자유의 범위 내로 포섭이 가능한 이 취준생의 행위를 남이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렇기 때문에 기숙학원을 가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기숙학원을 가는 것이 이 선택이 반드시 비합리적이지만 않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사람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숙학원이란 제도 자체가 일면 비합리적으로 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지가 정말 부족해서 외부적인 조정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에겐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는 단기간에 집중해서 그 보람을 얻고 싶은 사람에게는 효율적인 제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용 대비 효율은 남이 재단할 것이 아니라 나의 비용과 나의 효율을 스스로가 재단해서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누군가의 그 간섭 없이 자신이 공부할 것을 약간 선택하고 스케줄 짜는 것도 보면은 하나의 그 기쁨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좀 모른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예.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고 의지는 약하고 그렇다면 한 번쯤 고민을 해볼 것 같기는 합니다. 취업이 간절하고 또 취업을 위해서 스펙이 간절하지만 몸이 따라주질 않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토론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은 학생부터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물론 이런 기숙학원이라는 게 당장에 100점, 200점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뭔가 성인인 우리가 약간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사회인으로 되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누군가가 규율하고 규제하는 것에 익숙해서 자율성을 잃어버리는 게 과연 사회인으로 되어가는 준비를 하는 과정인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한 학생들이 본인의 자유의사로 선택했다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자아에 대한 형성이 덜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긍심이 떨어져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제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조직에 들어오면 자율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시스템에서 과연 이 학생들이 이렇게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토익을 높이고 능력을 쌓았다고 해서 과연 조직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기업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이런 학생들을 이제는 걸러내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될 때라고 봐요. 이런 학원이 왜 생기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로서도 이게 대단히 좀 어려운 주제여서 어떻게 이제 이것을 접근해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우리 두 학생들처럼 열심히 자발적으로 하는 성향이 강한 학생들이라고 하면 필요가 없겠지만 조금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한시적으로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병원에 아프면 잠깐 가듯이 한 3개월 정도 집중해서 필요로 하는 목표를 한다라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영어가 전공이어서 한 10년 넘게까지 할 때 영어를 참 못했었는데요. 복학하고 나서 집중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을 하니까 10년 한 것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대학생이라고 부르게 됐습니까? 대학생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인이기 때문에 대학생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중학교 때 본인이 가져왔던 습성을 대학교 와서도 그렇게 의존을 한다면 이 학생은 발전이 없고 조직에 가서는 정말 굉장히 이제는 수동적이 되고 조직에 적응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런 학생들이 길러지지 못하고 이 학생들이 학원에 가고 나중에 조직에 우려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 과연 학생 개인의 문제인가요?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주입적인 태도를 계속적으로 주입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고요. 이 학생들이 대학에서도 이런 태도를 계속 주지를 하고 학원은 강의 없느냐, 대학은 왜 강의가 학원에서 배울 수 없지? 이런 식으로 태도를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켜나갔기 때문에 결국 학원에서도 이런 태도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 전체의 문제를 취준생 개인의 문제로 압축해서 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기숙학원을 가고 안 가고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본인의 의지가 있고 그리고 의지가 충분한다면 사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기숙학원에서 자지 않더라도 집에서 공부하면서 뭐 독서실을 활용하든 스터디를 활용하든 아니 학원을 활용해서라도 충분히 몰입과 집중을 통한 공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막대한 100만 원이 넘는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그리고 뭔가 정말 자발적으로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할 때 뭐 빨리빨리 일어나야 되고 제 시간에 맞춰야 되고 이렇게 스스로 해야 할 일 그런 습관까지 형성되는 걸 막으면서 기숙학원을 꼭 갈 필요가 있나 그 부분에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자발적으로 행동을 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에겐 칭찬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 학생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그건 너의 개인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압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압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학생은 기숙학원에 가고 어떤 학생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는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저희 오늘 토론의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취업이나 진학을 그냥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고 어떤 점수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사실 기숙학원을 가는 게 효율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자격 점수를 갖추는 것은 결국 어떠한 사회의 한 조직원이 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 면접이라는 관문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면접을 통과하려면 어떤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필요하고 자신만의 풍부한 생각과 전 자율성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뭔가 외부 생활이 완벽하게 차단된 기숙학원에서 생활한 학생들이 과연 깊이 있는 사고와 그런 뭔가 외부 생활을 통해서만 축적할 수 있는 능력들이 발현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멀리 보는 선택을 한다면 저는 기숙학원을 가지 않고
스스로 뭔가 습관을 기르고 스스로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면접이라던가 실제 토론 과정 또 업무 내용 이런 것들에 이르러서 자율성이 요구되는 건 맞습니다만 과연 그것에 다다르기 위해서 1차를 통과하려고 토익 점수를 좀 올리려고 잠깐의 도구로 사용할 뿐인 2, 3개월짜리 과정이 개인이 자율성이 원래 있었다면 자율성을 그렇게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지 저는 과연 의문이고요. 그렇다면 자율성이 없었던 학생들에게 기숙학원에 가서 자율성이 계속적으로 없으니까 기숙학원을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일단 어불성설인 것 같고 자율성이 있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숙학원에 일단 갈 필요가 없을 뿐더러 그 학생들이 기숙학원 때문에 자율성이 없어질 것이므로 불합리한 제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약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기숙학원비가 한 달에 약 맞아. 29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원하는 목표 점수를 달성을 하면 290만 원어치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사면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보통 학원비,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 않아도 뭐 메가 라던가 뭐 영어 라던가 기타 등등 그런 방학 프로그램을 등록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만 원 추산을 하고요. 식비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면 보통 하루 종일 밖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80만 원 정도가 들어요. 네. 여기에 뭐 학원 근처에서 공부를 하거나 서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사실 많지만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숙박비를 따로 내게 되면 이것을 총 합쳤을 때 거의 300만 원에 육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기숙학원의 선택을 막는 것이 비용 문제라면 그런 것들이 밖에 나와서 있는 비용과도 비슷하다면 과연 이것이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새끼를 말씀드립니다. 다 챙겨주나요? 기숙학원요? 네. 챙겨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숙학원은 아마 당연히 제공을 해주겠죠. 그렇다면 저는 만족입니다. 네, 저는 근데 각각의 그런 뭐 결과적인 비용은 갖출 수 있어도 저는 각각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느냐 그 여부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사실 기숙학원이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없고 주는 대로 식단대로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자는 것도 집에서 두 발 뻗고 자는 것과 제한된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자는 거는 차라리 그 잠의 퀄리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먹고 자고 그리고 학원 수업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바꿀 수 없고 짜주는 프로그램대로 듣는다면 저는 같은 100만 원으로 기숙학원에서 쓰는 것과 밖에서 개별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쓰는 것이 분명히 저는 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다 감수를 그 학생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집보다 잠자리가 불편할 것도 사실이고 핸드폰이 제한당하고 또 인터넷도 잘 못 쓰기 때문에 외부 정보가 차단될 것도 다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도 왜 선택을 할까요? 개인들은 이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할 것이고 그걸 필요로 하고 그것만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만 그 프로그램을 선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은 다 준비가 됐고 내가 공채 시즌이 언젠지도 알고 뭘 하면 되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 토익만 모자란 학생. 이런 학생들이 선택을 할 것이고 결국 이 학생들의 선택은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입니다. 자,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먼저 민지 학생 강영규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대표님. 방학 때 보통 100점도 올리기 힘든데 2달 동안 학원에서 공부하면 300점이 오른다고 합니다. 기숙학원 갈만하지 않습니까? 정말 300점이 오릅니까?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게 대답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돼. 이거는 예, 대답이 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냥 같이 공부하라고. 왜냐하면 토익 300점 올리는 게 정말 중요한가.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굳이 토익까지 그렇게 학원을 가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자, 이번엔 하은 학생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맑은 눈물. 네, 자녀분이 기숙학원을 가겠다고 290만 원 결제해달라고 하면 쿨하게 긁어주시겠습니까? 안 돼. 그래 이렇게 한다. 네, 너무 비싸. 안 된다. 자기 능력으로 가야죠. 네. 해주실 거예요? 울리고 있어요. 자, 카드 결제해 주시고요. 해줄 수 있는 뭐, 예, 해줄 수밖에 없는 게 또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네. 아까 그거는 약학대학원이고요. 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아유, 알겠습니다. 네. 자, 민지 학생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대표님. 의지가 없는 학생이라면 기숙학원이라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필요 없다. 그런 학생들이라면 무엇이든지 개인을 믿어주시는 못하겠다. 건가요? 아니, 당황하십니다.
저는 굳이 그렇게 의존할 정도라면 진짜 그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조직에 가서도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튀어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하은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정철상 교수님. 토익 시험 때문에 기숙학원에 정말 많은 돈을 쓰는 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죠. 나 계속 안 만나요. 아깝다. 안 아깝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쯤이야. 참고 있는데. 제가 살던 시대하고 지금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있다면 한 번 2,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도 사실 있긴 있어요. 네, 오늘은 취준생의 신풍속도, 취준생 기숙학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최후 발언 들어볼게요. 하은 학생부터 시작해주세요. 네. 기숙학원 갈 필요 없다 팀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취업 경쟁률이 100대 1이 넘고 공시생은 25만 명이나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불안한 취준생들이 기숙학원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기숙학원을 통해 단기간에 점수를 얻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자신의 자율성을 잃고 스스로 하는 습관을 잊고 또 그리고 풍부한 사고, 인간관계를 통해 얻을 수만 있는 즐거움 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취준생이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 인생의 한 번뿐인 청춘을 살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청춘의 시기를 기숙학원에서 낭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신만의 의지를 갖고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숙학원이라는 개념이 낯설고 또 거부감이 느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개념을 모두에게, 모든 취준생들이 반드시 써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이 기숙학원이라는 개념이 절실하고 또 효율적일 수 있게 됩니다. 당장 스펙이 필요한 사람, 또는 의지가 정말 부족해서 이런 외부적인 스케줄 압력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절실한 수단일 수도 있는 것이 기숙학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숙학원이라는 것은 의외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남이 효율적으로 짜여준 스케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나올 수밖에 없는 데다가 또 금액 면에서 외부에서 개인이 스케줄을 짜서 하는 금액보다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전반적인 의외의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기숙학원, 그렇게까지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며 개인의 선택으로 추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 취준생들이 이렇게 기숙학원을 찾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점점 치열해지는 그 취업의 관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취업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어서 빨리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